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전대학교 인문주관 프로그램 중에 세상 사는 긴 무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라는 시간에 와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팟캐스트 아는 것인데 정진호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골룡골이라는 곳을 소재로 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거 좀 종합적으로 묶어서 과거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앞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이라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따가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됐죠? 생긴지? 우리나라는 몇 년 됐죠? 네. 대한민국을 했었어요. 네,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요. 네. 우리가 혼동을 하는 게 101주년?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3.1운동부터를 임시정부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많은 분들은 반만년, 5천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라하고 민족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만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 같이 신라가 있었고 발해도 있었고 그리고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민족은 그대로 이때, 나라는 바뀌었어요. 나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쭉쭉 조상님들은 그대로 한 뿌리였는데 우리 민족을 채우는 국가는 시대별로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영원한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걸 이제 전제로 까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국가라는 게 왜 있어야만 하는가를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인류가 생겼을 때는 부족 사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시족 사회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 살다가 가족이 조금 더 확장되니까 친척들 같이 모여 살고 조금 더 확장되니까 옆에 이웃도 생기고 그러면서 작은 부족 국가가 형성이 돼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추장, 족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작은 단위의 수장이 이제 족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부족들끼리 서로 세를 규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죠. 그러면 생겨난 게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가, 이 대한민국 이런 것들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거죠.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런 도시국가가 있죠. 아까 이제 보세요. 이 부족, 이 부족, 이 부족, 이 부족, 이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국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중세입니다. 중세. 중세.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국가, 부족의 장들이 있죠. 수장들, 족장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우두머리를 뽑는 게 그 고대 국가의 왕이 되는 거고요. 또 고대 국가들의 작은 왕국들의 그 수장 중에 모여서 하나의 왕을 뽑는 게 중세 시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세 시대 예전에 영화 보면은 영주 이런 거 있잖아요. 영주, 성의 주인, 성주님, 영주님 이런 식으로. 네.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영주들 중에서 제일 대표자가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중세 때까지는 왕이 힘이 별로 이렇게 질문 드리면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셌을까요? 안 셌을까요? 안 셌어요. 왕보다는 영주들, 족장들이 힘이 더 셌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표일 뿐인 거지 실질적인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서로 왕권도 다툼이나 싸워서 뺏고 여기 있는 영주가 갑자기 쳐들어가서 왕 죽이고 자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쟁탈전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당시의 국가는요. 부족장들 혹은 도시국가의 작은 왕국의 왕들이 서로의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에 만들어 놓은 그런 인위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신분 제도가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 왕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반대로 평민들, 노예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일해 가지고 왕한테 혹은 영주한테 뭐 세금 바치고 그걸로 이제 보호받는다는 명목이었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작은 단위의 국가의 존재 이유는요. 사실은 어떤 평민들, 시민들 아니면은 국민들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자들, 왕이나 아니면 영주, 족장 이런 사람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그런 존재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인 겁니다. 신분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불만이 있겠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귀족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계속 잘 살고 누구는 뭐 노예나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서 계속 노예를 하고 억울할 거 아니에요. 농사 맨날 뼈빠지게 농사지어 가지고 상당수는 갖다 바쳐야 되고 에이 안 되겠다. 나는 장사해서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분은 평민이지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계급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해서 돈 잘 버는 사람들, 부자들이 생겨나겠죠. 부자들이 생겨나니까 처음에는 귀족이 무서웠는데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비록 귀족은 아니지만은 귀족이 그러니까 부럽지 않은 거예요. 돈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 더 힘이 셌다고 했어요? 귀족이 더 셌다고 했어요? 귀족이 더 셌다고 했죠. 그러니까 왕은 귀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왕한테 돈을 직접 줍니다. 왕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그 왕은 그 돈을 가지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귀족보다 힘이 더 세지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귀족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하고 자기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절대왕정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제국주의란 말 들어보셨죠? 제국주의를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일제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 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힘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있고요. 그 왕의 힘의 원천은 군대에 있겠죠. 군대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요. 일반 장사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왕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장사를 잘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보장을 해줍니다. 뒤를 봐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귀족들이 셌고 평민은 낮았지만은 이 새로운 계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왕을 지원해서 왕의 힘을 등에 업고 각종 무역을 독점하는 이런 세력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신흥 계급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뭐 시민 계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제국주의와 절대 왕정, 시민 계급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라는 것은 뭐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힘이 좀 그러니까 돈 없고 이런 돈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아까랑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봉기를 하죠. 그래서 그 부패한 왕을 끌어내려가지고 뭐 광장에서 단두대에서 목을 치기도 하고요. 이게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민주주의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겨난 나라들이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정 그래가지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였다면은 공화국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가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죠. 뭐 우리 공화국이라면 뭐 영화 보면 북한이 뭐 본인들을 공화국에서 이러니까 공화국이 나쁜 말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화국은 헌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나라를 흔히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 이전까지 왕국이나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 존재했다라기보다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인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늘날로 와서는 공화국 이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법치를 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가 과거에는 권력자들의 독점
독재, 뭐 권력 유지 이런 걸로 그런 게 이제 존재 이유였다면 지금은 국민들, 시민들의 건강, 행복, 안녕, 질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해하시죠? 근데 이론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시위도 하고 또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념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정치적인 측면의 이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많은 분들께 그런 질문을 해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어르신,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혹시?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민주주의의 반대말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회주의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동을 하거든요.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국가 체계인 거, 이념 체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수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독재라는 거, 독재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 북한 공산당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독재와 민주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의 상대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참고로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 반대말 또 민주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사회가 우선시되는 거잖아요. 그 반대 개념은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이 우선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공산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못 색깔 씌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와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뭐 인정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제 그런 정책인 거죠. 과거에는 원시시대 때는 뭐 소위 이제 원시 공산 사회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맘모스 혼자 못 때려잡잖아요. 부족들 같이 나가가지고 때려잡아서 나눠 먹었죠. 나눠 먹었어요. 그때는 공평했어요, 비교적. 그런데 고기를 이렇게 떼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이 많아서 많이 먹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적어서 좀 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덜 먹은 사람은 남은 거 모아놓으면 되겠죠. 사냥을 또 나갔어. 또 해서 나눴어. 이 사람은 다 먹었어. 이 사람 또 남았어. 3일째 나갔네. 사냥이 실패했어. 그럼 이 사람 굶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 남은 거 먹으면 되죠. 그럼 배고프잖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좀 미안, 나 좀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눠줄게. 대신에 우리 집 마당 좀 쓸어줄래? 그러면 어휴 고마워. 그럼 쓸겠죠?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당연히 민주주의가 낫죠. 예. 근데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독재가 낫겠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힘을 나누기보다는 독점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건요. 그렇죠? 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말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알아서 죽으란 얘기냐 이 얘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옳을 때도 있고 이게 옳을 때도 있고 섞여야 될 때도 있고 막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의 결론을 좀 내볼게요. 그러면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 과거에는 뭐였다? 권력자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서의 기능. 하지만 오늘날은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국민들의 재산과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사회 질서용으로 이제 국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한 키워드는요. 다름의 차이예요. 그리고 권력이라고 잡아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이 혼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르다와 틀리다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선생님 어제랑 옷이 틀리네요. 틀리지 않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예요. 맞다 틀리다예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예요. 난 너랑 생각이 틀려는 틀린 말이에요. 난 너랑 생각이 달라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상당히 혼용해서 써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 중에서 이런 거 있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튀지 말어라.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나대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못했던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는요. 다름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했어요. 다르면 틀린 거예요. 다르면 나쁜 거예요. 남들 하는 거랑 따라서 똑같이 해야지 혼자 저기 하면은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그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경영대학원 교수님 중에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분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본인 책이 있어요. 창조 계급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창조 경제 그래서 무슨 뭐 그 지역마다 거점 센터도 세우고 이랬었는데 이 창조 계급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리차드 프리드만이라는 그러니까 플로리다라는 교수거든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용어를 처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 가장 활발한 도시, 경제 생산성이 뛰어난 도시를 몇 군데 골라가지고 그 도시들의 특징을 좀 뽑아본 거예요. 특징을 뽑아보니까 세 가지 T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3T, T 세 개예요. 영어 단어인데 첫 번째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이죠. 그 경제가 활발하고 사람들이 활발한 그 도시를 특성을 뜯어보니 공통점을 보니까 첫 번째 T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거든요. 사람들의 재능. 그리고 세 번째가 톨러런스예요. 이 톨러런스는 프랑스 말로 하면 똘레랑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관용이에요. 관용은 바꿔 말해서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배격하거나 넌 왜 달라 그래서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게 그 도시가 굴러가고 있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한 도시? 무역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범죄도 많고 뉴욕이죠. 뉴욕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기술도 많고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도 있고 포용성, 관용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관용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은 이 플로리다 교수가 동성애자를 예를 들었거든요. 동성애자는 그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일부 종교계에서는 그 이제 죄악시 여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개인의 성적 정체성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 다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를 뿐인 거죠. 그런데 뉴욕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이 동성애가 상당히 동성애도 상당히 이제 관용적이라는 거죠. 포용적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사회에서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름이 인정됐을 때 어떤 요소들이 생겨나면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고 자아성취를 누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탤런트들을 내뿜고 그 재능들이 모여서 테크놀로지 기술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순환이 그렇게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머리 강제로 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앞머리 3cm 넘으면은 학생 주임 선생님이 교문에 있다가 이리 와 이래가지고 하셨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두발 규제가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하고 세계적인 헤어 디자이너가 나올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아무래도 규제를 안 받고 자란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지요. 획일적인 것보다는. 근데 지금도 사실 저도 꼰대가 돼가는 게
학생들 중고등학생이 막 머리 길어서 막 노란물 들이고 하면은 솔직히 좀 거부 반응은 있어요. 아, 저 단정치 못할까 왜 학생이?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 견해일 뿐인 거고 제가 싫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러지 말라고 할 권리는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안 되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포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렇게 하는 건 너의 자유야. 그게 바로 포용이라는 거죠. 이런 포용 관용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훨씬 더 잘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다는 이야기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아까 이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어떤 그런 행복과 안녕과 건강과 질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다양성, 다름에 대해서 국가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국가가 제시한 것대로만 가라? 아니면 처벌해야 돼요? 국가는 가급적이면은 국민의 개개인의 그러한 특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국가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엄격한 규율을 만들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은 너네는 범죄자 그래가지고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시대상에 따라서 단합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포용성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게 절대적 기준이 늘 되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동시에 드려봐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하는 권력 때로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너무 혼란스러울 때 다 목소리 인정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뭐 집회를 금지한다든지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은 또 역기능도 있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입막음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 조율하는 게 정치인데 그 출발점, 그 철학이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냐 아니면은 권력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를 감시해야 될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훈민정음 예를 좀 들어볼게요. 훈민정음.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었죠. 세종대왕께서 이제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정말 우리 민족에게 빛이 될 만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주신 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훈민정음이 1443년에 이제 기록상으로는 창제가 돼서 3년간의 그 시험 과정을 거쳐서 1446년에 이제 세상에 반포가 돼요. 그때 반포할 때 같이 나온 게 훈민정음 서문이죠. 훈민정음 서문.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란말싸미 딩기게 달아 문자로서도 사마띠 아니하세 이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외워라라고 해서 잠깐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ABC 노래 같은 거는 잘 외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부르게 하고 어렸을 때 요즘에 영어 가르친다고 각종 영어 동요 같은 것들도 많이 외워서 부르게 하는데 아주 길지 않은 이 훈민정음 서문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무시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사실 좀 서글프긴 하거든요. 영상을 보시거나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한 번쯤 훈민정음 서문 다시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중하다면서요. 그 뿌리니까. 어쨌든 이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로 28자라의 맹간원이 사람마다 하여 수빈 이겨 날로 쓰매 변함께 할 따라민이라. 이게 마지막 이제 엔딩입니다. 훈민정음 얘기고 엔딩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린 백성이죠.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마침내 그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하니라.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쉽게 못 펴서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그 창제의 이유인데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이런 걸 엿볼 수 있다. 아마 시험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철학이 그래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비판도 해볼 수 있거든요. 제가 훈민정음을
대놓고 비판하는 거 아니고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사람마다 쓰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다르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의 말이 다르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말이 다를 겁니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달라요 다. 지역을 넓히면은 그걸 사투리라고 하고요. 그렇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말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같은 충청도 안에서도 대전하고 서천하고 저기 그 홍성하고 좀 다르고요. 대전 안에서도 또 달라요. 잘 뜯어 보면은 말들은. 그러니까 말은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컴플렉스, 특히 이제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컴플렉스를 많이 강요받고 있죠. 표준어. 표준어. 근데 표준어는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냥 기준일 뿐인 거지 문헌상에 이런 기준이다라고 정해놓은 거지 실제 표준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말하는 한국 표준어는요. 지금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봅시다. 서울에 살고 있는 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충청도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또 교양이 있어요. 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들 쓰는 말이 표준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어랑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치가 안 된다고요. 그냥 문헌상 기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저걸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가치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국에서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표준 발음 얘기할 때 뭐 영국 여왕의 발음 그리고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의 뭐 언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죠. 실질적이지가 않은 거죠. 표준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러니까 부작용을 주냐면요. 특히 이제 지역 사람들이 자격지심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주눅 드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도. 그러니까 수도에서 쓰는 말을 보통 표준어를 많이들 삼는데 그 수도라는 도시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 국가를 이루긴 했지만은 지역이 그 당시로 보면 방대했었고 왕권이 생각만큼 초창기에 강력하지도 않았었고 백성들을 뭔가 규합을 하면서 동시에 수도 한양에 대한 그런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훈민정음이 창제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순기능도 있고 동시에 역기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어떤 정책을 낼 때 철학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정책이 시행될 때 누구를 위함인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국가 권력자들은 항상 그래요. 왕들은 백성을 위해 백성이 곧 어버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해오셨고요. 그리고 오늘날 정치자들도 국민의 뜻에 따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정작 일반 국민들이 아니면 과거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강요받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비극의 서막 6.25 한국 전쟁입니다. 자, 6.25 한국 전쟁. 자,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운 6.25 한국 전쟁은 북한 인민군이 김일성이 이제 소련 탱크를 들여와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밀고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때 일요일이었고 군인들도 휴가 가고 준비가 안 돼 있어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밀렸고 그래서 그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들 유엔군 16개국이 이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와서 뭐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해서 결국은 압록강까지 가서 뭐 다 통일을 시킬 뻔했는데 중공군이 그때 넘어와 갖고 다시 밀려서 공방을 하다가 결국은 휴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배운 내용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맞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다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은 왜 났을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 났을까? 6.25가 왜 났을까요,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6.25 전쟁은 왜 났을까요? 6.25 한국 전쟁은 왜 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을 맞으면서
38도선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연합국이 승전을 했잖아요. 일본이 패전을 했고 그래서 38도선을 그어서 이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와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이 각각의 그 북쪽과 남쪽이 이제 정부가 없으니까 일본이 나가면 이제 무정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대신 우리가 통치해 준다. 그게 이제 신탁 통치인 거죠. 그래서 북쪽은 소련군이 신탁 통치를 했고 남쪽은 미군이 신탁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간을 두고 너네들끼리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법을 만들어 갖고 뭐 지도자를 선출하라. 이게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1948년에 5월 10일에 총선거를 해갖고 1회 국회의원들을 뽑았고요. 그분들이 헌법을 만든 게 제헌절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해갖고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네들의 그런 정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됐고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이 이제 초대 주석으로 이제 선출이 된 거죠. 그렇게 정부가 구성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이승만 쪽하고 김일성 쪽하고 의견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미국을 등에 업은 이제 미군정 신탁 통치라는 그런 지역이었고 저쪽은 소련 스탈린의 등을 업은 그 소련 군정 신탁 통치라던 이제 세력이니까 이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쪽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실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나라 분단되고 민족 분단되면 절대로 그 통일 안 되고 힘들다. 그때 그렇게 주장했던 분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북한에 가서 김일성하고 단판도 짓고 오고 뭐 이랬죠. 결국은 근데 남쪽에서는 선거가 강행이 됐어요. 선거가 강행이 됐고 단독 정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더 늦게 생겼습니다. 우리보다는. 그래서 이제 분단이 고착화가 됐습니다. 계속 싸웠대요. 기록은 많아요. 38선 그 인근에서 영화 고지전 보셨을 겁니다. 뭐 6.25 전쟁 중이긴 했지만은 고지전에서도 그 애로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번 왔다 갔다 공방을 하죠.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38선 인근에 서로 교전이 간헐적으로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탱크 밀고 내려온 거는 북한이지만 그 전에 서로 치고받고 잽들을 날렸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가 잽 날렸을 때 니들 쳤지 그래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아는 역사는 이거라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북한 정권 그리고 남한 정권 여기가 말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북한의 그 이념 그리고 남쪽의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이념 이 이념 대립의 충돌 그리고 이 이념이 들어가기까지에는 그 군정 소련과 미국이라는 그 군정이 바탕이 있었고 이 소련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냉전 체제로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왔잖아요. 그들의 이념 대립에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희생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정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말 김일성은 북한의 인민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인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왔을까요? 반대로 이승만은 정말로 남쪽의 국민들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과연 그랬을까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북한 당장 보세요. 독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비판받을 것 많습니다. 우리 남한은 어떤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대전으로 피신을 와요. 피신을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옛날 충남 도지사 관사 있죠. 지금 태미오래 쪽 거기에서 라디오 방송 녹음을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안전합니다. 수도 서울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 폭파하라고 지시하거든요. 본인 내려온 이후에. 자, 그것만 놓고 봤어도 이걸 과연 이 권력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지킨다라는 거랑 매칭을 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좀
굉장히 많은 물음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말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는 거하고 괴리가 있을 때,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국민들이 얼마큼 많은 피해를 보는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는 6.25 한국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라면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니들이 이걸 따라, 안 따르면 니들은 나쁜 놈. 오히려 죽이잖아요. 국민들을 죽였잖아요. 싸움 붙였잖아요. 반으로 갈라놓고 뭐 북한에서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우익 인사들을 이제 뭐 미제 앞잡이 해갖고 탄압하고, 남한에서는 빨갱이 탄압하고, 같은 민족, 같은 국가, 같은 국민인데 그 안에서 자신들의 말을 안 따르면은 적대시해갖고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 정점이 바로 6.25 한국 전쟁이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하나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두 강력했던 나라들의 자신들의 그 이념을 뻗치기 위해서, 그렇죠? 뻗치기 위해서 그 동원된 수단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남한과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념을 도입하고 그걸 가지고 대립시키면서 오히려 또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여기는데 이 6.25 전쟁이 작용하지 않았나.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인 거거든요. 그 전쟁 영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백선엽 그 육군 대장께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6.25 전쟁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부터, 뭐 독립군 때려줬던 사람인데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역사 정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그런데 영웅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영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웅은 지켜주는 거잖아요. 지켜줘야 될 거, 누굴 지켜야 돼요? 국민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말 듣는 편만 국민인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은 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말 듣는 국민은 총 들고 일선에 나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일선에서 수류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희생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정작 영웅이란 사람들은 뒤에서 에헴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본인이 그 공을 다 대부분을 독식해가죠. 사실 만약에 정말로 이분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영웅이었는가. 그러니까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소련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공산화됐으면은 우린 지금도 헐벗고 굶어 죽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가 이제 보통의 논리예요.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면 이제 제가 던진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싸우게 됐는데라는 거죠. 애초에 안 싸웠으면 됐잖아요. 애초에 안 싸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산내 골룡골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으로 피신 왔다가 다시 대구 쪽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가는데 그 중간에 공교롭게도 시기가 일치합니다. 대전에서는 6.25 때 크게 두 진영에서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어요. 원래 사형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형이 확정되면 그때 집행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식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6.25 때 대전에서 있었던 민간인 학살은 재판 없이 그냥 죽였어요. 네, 그냥 죽였어요. 재판 없이. 자,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피신 왔다가 밀고 내려오니까 이제 다시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 뭐 딘 소장 이런 얘기 대전 전투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군에 밀려요. 이제 처음에는 밀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 대전 중촌동 현대아파트 쪽이 이제 형무소였었거든요. 거기가 대전 형무소였었는데 형무소니까 오늘날 교도소죠. 그러니까 형무소니까 죄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수 중에는 자범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흉악범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치범들도 있었겠죠. 정치 사상범들. 그 당시 이제 이념 대립이 셌으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그런 게 갈등이 셌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좌익사범, 빨갱이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대전에서 이제 퇴각하면 인민군이 대전을 장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겁나는 거야. 형무소 갖고 그 자익사만 풀어줄까 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상범들 이런 분들, 뭐 보도연맹, 보도연맹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옛날에는 그 사회주의를 하다가 자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놓은 게 보도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해준다. 오케이 인정해준다. 그럼 이제 면책을 받은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자수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혹시 인민군이 여기 점령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힘을 보태가지고 할까봐 재판 없이 트럭에 끌고 산내 골룡골 가갖고 죽였어요. 수천 명을 죽이고 그냥 구덩이에다 다 시체를 겹겹이 쌓아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국군이 수복을 대전을 또 되찾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반대 보복 사례가 일어나겠죠. 대전 형무소에서 그 이번엔 우익사 그 이제 인민군 그래서 이제 죽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죽이고 갔어요. 그리고 인민군들이 대전에 왔어요. 대전에 오니까 이 우익 세력들이 나쁜 놈들인 거잖아요.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 우익 사범들 다 갖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형무소에 그 우물에다 빠쳐 죽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우리나라 국군이 오면은 또 이제 자익사범 곤란해서 너 왜 그 협조했어? 막 이래가 또 죽이는 거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며요. 그리고 그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무적 집단이 군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 그 보호해야 될 대상을 빨갱이다 아니면 뭐 우익이다 뭐 미국 앞잡이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내 골룡골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전 형무소에서 이제 또 그 희생 당시 우익 인사들은 이제 제가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골룡골 이야기니까 주로 정치범들, 사상범들, 보도연맹 이런 분들이 거기 끌려가셔가지고 이제 희생 당하셨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대전 형무소 수용인 명부 있죠. 그러니까 죄수 명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추산하건대 최소 1,800명에서 최대 7,000명 사이를 추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형무소다 보니까 되게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수감이 됐었어요. 그 중에는 제주 4.3 관련되신 분들 중에서도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신 분들이 있었고 여순항쟁 관련해서 이런 분들도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계셨고 많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런 분들이 다 골룡골에서 이제 희생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전쟁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의 삶이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일까요? 며칠 전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국제 뉴스가 있었죠. 중국에서 이제 6.25 한국 전쟁을 자신들의 전승일이다 이렇게 기념했다. 그래서 시진핑이 굉장히 막 미제를 물리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6.25 한국 전쟁의 승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자. 우리나라는 이긴 전쟁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일단 휴전은 했지만 우리는 휴전 당사자가 아닌 거 아시죠? 사인을 이승만 대통령은 못했어요. 우리는 전쟁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전 선언을 못해요. 북한하고 둘이 우리는 못해요. 미국하고 해야 돼요. 중국하고 해야 돼요. 자, 그것도 되게 생각하면 웃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작전권이 없죠. 우리나라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고 하죠. 작전권이 없어요.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거 갖고 온다고 하면 또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좀 얘기가 달리 가는 거니까. 누가 승자일까요? 전쟁에서 그러면은 한국 전쟁으로 덕본 사람이 누구예요? 승자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면요. 범죄 동기를 보거든요. 이걸 통해서 누가 이익을 받는가. 수사의 기본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봤어요? 뭐 일본 이득 봤죠. 뭐 군수물자 많이 하고 경제 부흥했다는 얘기 뭐 다들 아시고 또 미국도 많은 이득을 봤지요. 네, 재래식 무기도 많이 썼다고 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소련도 이득을 봤죠. 중국도 이득을 봤죠. 남의 나라 하지만 우리를 한번 좁혀봅시다. 우리 민족에서 누가 이득 봤어요? 자, 용기들이 없으시군요. 저는요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이득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김일성은 굉장히 곤고한 권력을 쭉 유지해서 지금 손주까지 갖고 있죠. 남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친일 세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갖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희생당한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이었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 보신 분들은 잘 생각하면은 네. 겉으로는 뭐 이게 뭐 북한 놈이 나쁜 놈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요. 그 북쪽이나 남쪽이나 권력 집단들이 상당히 많은 이득을 취하기도 했어요. 동시에 희생도 당했지만은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정치 권력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권력자들의 후손들은 계속 잘 살지요. 그렇게. 그리고 희생당한 분들의 후손들은 이제 아까 이제 골룡골 예를 들면은 숨어 지내고 사셨죠. 뭐 연좌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져고 있는 거거든요. 영웅은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 아까 제가 영웅이라는 말에 대한 역설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 글쎄요. 영웅이라는 이게 인문주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강의 이 내용이 인문이잖아요. 그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이게 영웅이냐 아니냐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국가라면은 국가의 영웅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인데, 그렇죠. 그게 기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잊혀지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중에 이제 70년 만에 나들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아직 안 틀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지구촌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영국인 이야기거든요.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바뀌었고 어떤 한을 품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거든요. 70년 만에 나들이라고 해서 그걸 조금 이따가 같이 보실 거예요. 제가 가장 저는 지금 그 팟캐스트라는 인터넷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라디오에서 매일 그 5시 5분 저녁 5시 5분에 그 키워드 뉴스라는 걸 해요, 제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은 워낙 서울은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뉴스 잘 안 보시거든요, 지역민들이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사실 그런 사이에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상당수의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적받아야 될. 그런데 그런 지적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제부터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 KBS 1TV에서 시사인 대사매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르포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고대 철학자 플라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치에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나보다도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치인들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치하는 것들 다 똑같지. 뭐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욕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욕하는 사람은 그냥 욕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은 우선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은 그 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모든 국민들은 다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저도 한 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한 표, 문재인 대통령도 한 표예요. 다 똑같은 한 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한 표의 소중함을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 투표할 때 이번엔 누구 찍으래. 아 이번엔 누가 뭐 텔레비전에 아니면 바람 불어 찍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바람만 만들면 되거든요. 자기의 본 모습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바람만 만들면은 거기에 얹혀서 당선되면 그냥 하는 거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시죠? 솔직히 이름도 모르시죠? 살고 계신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이 누군지 아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르세요? 그 지역에는 지역마다 관련된 그 법이 있어요. 지역에도 그걸 조례라고 하거든요. 그거 만들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시나 구의 예산
올리면 그거 심의하고 그래요. 지금 이 대전대 인문 주간 프로그램도 아마 대전 동구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지원하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 만드는 게 의회예요. 구의원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거에 기초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예산이 얼마 배정되면 그거를 승인해 주는 게 의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도 되게 많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응. 근데 모르잖아. 내가 장사하려면 어디 가서 그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돼요? 보통 구청 가야 되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 정부 뭐 세종 정부청사 가서 민원할 일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대부분은 다 구청, 그다음에 주민센터, 뭐 요즘 행정복지센터죠. 아니면은 시청 가서 하잖아요. 굉장히 내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지역 정치와 시민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보다도 못한 자들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게는 내 삶을 위해서 좀 더 넓게는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국민들, 시민들을 이용해서 마치 시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지켜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꾸미다가 싸움 붙이는 거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확장되는 게 바로 전쟁이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익을 지지해야 된다, 좌익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건 그때그때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잘 선택해보고 객관적으로 어떠한 지도자가 조금 더 나은 철학이 있는가, 어떠한 지도자가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정말 소중하게 나한테 주어진 한 표를 잘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잘 감시하시고 그런 힘들이 모였을 때 이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시민들, 국민들의 눈치를 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짓들 못 할 겁니다. 전쟁도 못 할 거고 그런 싸움 붙이는 것도 못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대학생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했으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꼭 당부를 드리는 게 선거 때는 쉬잖아요. 학교를 안 가시죠. 보통 법정 공휴일이니까. 그러면은 놀러들 많이 가시거나 그래요. 우리 그러지 마시고요. 공보물 집에 오면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정당 여부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사실 보면 다 좋은 말만 쓰거든요. 그러면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 사무실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전화해보면 알겠네. 전화해보면은 퉁명스럽게 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시민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먼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실 영상은 6.25 때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때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보도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많이 왔을 거란 말이죠. 영국의 데일리 워커라는 그런 이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소속의 기자인 앨런 위닝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6.25 즈음에 중국의 신화통신에 파견으로 와 있었었는데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한반도로 파견을 가요. 종군 기자로 와요. 종군 기자로 와서 대전에서 이런 학살이 있었대라는 제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가요. 현장을 목격하고 기사를 씁니다. 그 첫 번째 보도는 그 벨젠이라는 데가 있거든. 벨젠. 그 뭐냐면은 유태인 학살로 유명한 곳인데, 그러니까 미군이 한반도에서 이런 학살을 자행했다라는 식의 제목을 가진 보도를 내요. 그리고 또 별책으로 따로 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요. 앨런 위닝턴이라는 기자가.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앨런 위닝턴이 중국 신화통신에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중국도 당시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죠. 하나는 중화민국이 있었고요. 순원이 만든, 또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치면은 그 순원 다음에 그 장개석, 장제스하고 그다음에 모태동, 그 마오쩌둥 이 세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중국의 핵심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핵심 권력은 중화민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원이 만든. 그 둘이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장제스가 지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간 데가 지금 타이베이 이제 대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오쩌둥이 중국 본토를 지배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국민당이 졌으니까 어쨌든 이 앨런 위닝턴은 신화통신이니까 신화통신이면은 그 마오쩌둥 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군 기자인데 어느 쪽 종군 기자냐면은 죄송합니다. 네. 북쪽 종군 기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우리 남한이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겠죠. 적이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영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 시체가 막 뒹그러져 있고 뭐 증언 듣고 하다 보니까 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군인하고 경찰이 사람들을 막 쏴 죽여서 한 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쓴 거예요. 미군의 뭐 책임 아래 이렇게 이런 학살이 자행됐다. 전 세계로 타전을 한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유엔군 16개국 나라 중에 영국도 참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은 우방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우방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이드 입장에서는 앨런 위닝턴의 보도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앨런 위닝턴을 추방시켜요. 여권을 무효화시켜요. 그 이적 행위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네 나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 근데 그 당시 이제 중국 옛날에 중공이었죠. 중국의 그 신화통신이니까 다시 나중에 한국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트라우마 겪고 사람들 막 죽어 나가는 거 보고 하니까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중국에서도 그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다시 이제 동독으로 가요. 동독으로 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6.25 전쟁이 터질 즈음에 결혼을 했어요. 앨런 위닝턴 기자가 그 신혼 시절에 같이 부인하고 한국도 오고 또 취재하러 한국에 오고 이랬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중국으로 같이 가서 아이 낳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가 동독으로 갔는데 아이가 병을 얻고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앨런 위닝턴만 추방이 된 거고 부인하고 자식들은 추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인은 자식들을 데리고 자기네 본국으로 가고 앨런 위닝턴 혼자 남아가지고 독일에서 생활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두 분이 각자 가정을 꾸려요. 또 독일의 동독에서 가정을 꾸렸고 위닝턴 기자는 이 또 부인 이름이 에스터인데 에스터 여사는 또 영국의 새로운 분을 만나서 가정을 꾸려요. 근데 두 분은 항상 마음속에 그 사랑이 남아 있는 거죠. 앨런 위닝턴 기자는 1983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 이 부인 에스터라는 분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초대를 했어요. 한국으로 좀 와달라. 앨런 위닝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분이 이 보도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운명이 갈렸는데 삶이 바뀌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위령제를 한다.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유족분들도 만나시고 또 많은 유족분들이 앨런 위닝턴 기자의 기사 때문에 이게 사실이 밝혀진 것도 많거든요. 고마워하고 있다. 같이 만나면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변의 시민들께 좀 이렇게 지인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한 700만 원 정도 걷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사님 오시는 체류비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대전에 오셔가지고 위령제도 참석하시고 한국 분들도 만나고 본인 남편이 와서 보도했던 현장도 직접 방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내용이거든요.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민족, 우리 이웃 조상님들의 아픔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아픔이기도 하거든요. 전쟁은요.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함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만약에 안 되면은 유튜브에서 70년 만의 나들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시청할 수가 있고요. 혹시 외국인 분들 계시면은 Returning After 70 Years 하면은 검색하시면은 네, 영어 버전으로도 자막이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이후에 지금 현재 무적행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 산내 골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영상을 하시는 감독님들하고 만들고 있으니까 올 연말쯤에 이제 완성이 될 예정이고 그 기회가 되면은 그때 다시 그 다큐멘터리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레이하기 전에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네. 앞에 그 PD가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뭐 딱히 없으시죠? 네, 네, 예, 어르신 먼저. 예, 네. 그러니까 근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7,000명이라는 숫자는 앨런 위닝턴 기자가 그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제보들,
그리고 현장에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이제 7,000명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진실화해위원회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때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최소 1,800명 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록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부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관련된 사건을 보도한 기자의 기사나 그때 당시 제보 내용은 7,0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는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유해 발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더디고요. 또 지금 그 산내초등학교 쪽에서 곤룡터널 쪽 가는 길이 도로가 새로 난 건데 그 아래가 이제 시신이 묻혀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서 많은 그 유해들이 훼손되거나 소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인희 PD님 말씀 주십시오. 우선은 저도 그냥 언론으로 간혹 보도 나오는 거 작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 대전에 그런 것이 있었나 보다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제 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띠동갑내기 여행하기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대전에 한 군데 가서 그 당일치기로 떠나보는 여행하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대전에 그 임재근 팀장님이라고 이분께서 이 곤룡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또 관련 논문도 사실 곤룡 관련 논문도 없어요. 거의 이분 쓰신 거의 유래다시피 하거든요. 논문도 쓰신 그런 이제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마침 이제 그 저희 띠동갑내기 여행하기에 이제 주인공이셨고 그때 코너 그 저희 찍던 게 대전과 전쟁이었거든요. 테마가 돌아다니다가 곤룡골에 왔는데 이분 설명과 함께 이게 저는 촬영에 집중하니까 좀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와서 설명 직접 듣고 그러니까. 그런데 촬영 끝나고 이제 혼자 편집을 하는데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이상해갖고 편집 완성하고 추출하면서 이제 임재근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이상하다. 한번 보셔라. 그리고 이제 방송 올리기 전에 이제 먼저 보내드리고 화가 났어요. 어떤 화였냐면은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 남한에서는요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곳이거든요. 곤룡골이요. 숫자로만 봤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 무거움을 따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동의 노근리 그 충북 영동 노근리 가면 한 300분 정도가 희생되셨는데 거기 가면요 굉장히 그 추모 시설도 잘 돼 있고요. 거기는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뭐 세미나도 자주 열리고 국제학술 대회도 열리고 뭐 백일장 이런 것도 하고 뭐 미술 대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대전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굉장히 쪽팔렸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쪽팔렸어요. 화가 나는 대상은 대전의 지역 정치권과 행정 당국이었거든요. 당신네들 뭐 했냐라는 거죠. 좌익, 색깔론 이런 것 때문에 엮이면 괜히 골치 아프니까 안 건드는 측면도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국민을 위한다며 쪽팔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출발점의 감정은 쪽팔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임재근 팀장님께 그분이 연구를 가장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신 분이니까 같이 다큐멘터리를 만듭시다. 그 되겠냐?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고 만들어서 영국도 다녀왔고요. 영국에 그 유족 어르신 2분 모시고 가서 저희 영국에 가서 그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시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BBC 방송에도 나왔었고 그 체류비는 그 유족 어르신들이 부담해 주셨어요. 예, 굉장히 감사한 거죠. 저희 5명 갔었거든요 그때. 1,000만 원 가지고 5명이 3박 5일 갔다 왔어요. 예. 거의 막 불가능한 수치죠. 예. 원래 제가 좀 짠내 투어를 잘하거든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그 영상물이 하나 생기니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뭔가 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국회도 갔고 여러 군데 갔어요. 초대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상영할 때는요 대전에 국회의원 7명인데 단 1명도 안 왔습니다. 예.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데
예, 7명 중에 1명도 안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 상영회를 주관한다고 나중에 숟가락 얹은 국회의원도 안 왔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에요. 매년 위령제가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대전시장 중에 위령제 참석한 시장에 단 1명도 없습니다. 예, 쪽. 음, 음, 음. 한테 오는 제보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연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제보는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심규상 기자님 있죠.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님이 가장 많은 제보를 받고 계시고 또 가장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계시고 심규상 기자님이 가장 뭐랄까 이 골련골 사안에서는 거의 추종을 불허하는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유해 발굴 하는데도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고 심규상 기자님한테 관련된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제보들이나 내용들은 심 기자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런 걸 묶어서 만드는 그런 프로듀서니까 저는 사실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감정과 제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 역할인 거지 제가 연구자는 아니니까. 또 역사를 이제 기록해 주신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대학생들이 이 그 대표님 우리 PD님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특히 중국에 있는 친구 중국 유학생들이 3명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의 친구가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중국도 그런 비슷한 일이 좀 있었나 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많이 놀랐고 한국 역사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이 영상, 이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 PD님께서 제시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전 그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동일한데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그 아픔이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본인의 목소리를 많이 내실 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멀리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순간 또다시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 정치에 제발 좀 관심 특히 우린 지역민이니까 지역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예, 우선은 그 이 유튜브가요. 이 스트리밍이 약간 초반에 그 오류가 있어서 시작이 늦었습니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이야기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 주최하신 측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충분히 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제가 청취하고 또 제가 배울 게 있으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골련과 얼마 멀지 않습니다. 여기 동구청 기준으로 하면요 차로 10분도 안 걸리고요. 지금 11월 중순까지 유해 발굴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 이렇게 관심 갖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내초등학교에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보일 거예요. 거기 바로 옆에고요. 지금 땅을 파놔서 흙이 굉장히 높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쪽에 연락을 하셔도 유해 발굴 자원봉사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아직 70년 동안 그 어두컴컴한 땅에 억울하게 묻혀계셨던 분들의 원혼이 조금 더 풀릴 수 있고 그리고 힘들게 부모님들의 가족들의 존재를 부정해 가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런 유족들의 한에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네. 2019년 6월 27일 대전 산내 곤령골. 많은 사람들이 한국전쟁 때 산내 곤령골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한 영국인. 그녀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어 머나먼 이곳 대한민국까지 왔을까요? 홍조상장 저지르는 피해지는 일인데들 1차 학살 1400년 1차 학살 1800년 (70년이란)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대한민국에 온 에스터. 그녀의 2박 3일간의 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Nice to see you. Hello, how are you? Yeah, thanks. Thank you. 에스터는 6월 27일 열리는 산내 곤령골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이곳 대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No, I was lucky. Not that. I was saying thank you, Alan. Yeah. It's nice. 그리고 그녀의 전 남편인 앨런은 한국전쟁 때 산내 곤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영국 출신의 기자였습니다. I spoke to Joe as well. You have? Yeah, What, I seen today? your picture. He said you look well. He's very happy. What is your first impression in Korea? Very modern. Very modern. Very efficient. You were telling me the first time you came here. Oh, yes. It's a very good story, listen. The first time I When came near Seoul, near Korea, was when I was a 17-year-old, smuggling in a book to go in a boat. The year was 1949. 1949, before the Korean War. Yes, before the Korean War, and I wanted to go to North China. And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49년 당시 중국으로 들어와 활동했던 그녀는 중국 내전의 위험으로부터 몸을 피신하기 위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So we had to hide from the Kuomintang in case they found us. So that was the first time I came anywhere near South Korea. So the first time since 1949. 1949. Long time. Amazing. Before your time. So Korea has changed a lot. My goodness, yes. Yes. Very much so. Very modern. Very technical. So much so that I don't understand half of it. She told me the best Alan Winnington story. Apparently he liked making kimchi. Yeah. Even in Berlin. Yeah. when he Oh, left. yes. He made it all the time. When after he left Korea, he couldn't bear the thought of not being able to eat kimchi, so he used to make it himself. But he Brilliant. not only makes it, but his sons make it, and now it's been passed on to his grandsons. They all make kimchi. It's his legacy. Such a good Alan's story. legacy. He did it very well. He used to tuck it. Beef, and ginger and garlic, Oh. chili. He liked chili very much. 한국에 다시 와보니 앨런과의 여러 추억들이 다시 떠오르는가 보군요. Kimchi. 런던에서 태어난 앨런 위닝턴은 영국 일간지 데일리 워커 소속 기자로 중국 특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그래서 앨런은 종군 기자로 한반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대전 산내 곤령골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 현장을 목격하게 됐고 그 참상을 맨 처음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What makes you visit Korea this time? I think it's a way of paying respect to Alan, my husband, who made many sacrifices for Korea,
and the stories I heard about him and the way